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RRP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는 분들은 주식이라고 하는 게 1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면 900원이 남는다 라고 하는 투자가 아닌 장사, 마진 차익을 남기는 마진 거래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 주식시장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도 아니고, 즉 인베스터도 아니고 스페큘레이터도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닌 바로 도박, 노름을 하는 겁니다. 노름.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할 시간은 아니지만, 이 노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자신이 평생 한 20년, 30년, 여러분들이 50살일 수도 있죠. 근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금융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거나 노력하려고 한 적이 없이 단순히 구글, 유튜브, 카카오톡 요딴 걸로 조금 알고, 또 1, 20년 정도 책 몇 권 좀 보고, 그래서 정작 본인이 잠을 자고 눈을 떠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 장사, 그리고 또 타협 가게 사장, 혹은 음식점 사장, 혹은 거기에 종업원, 이렇게 1, 20년을 보냈으면서 이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서의 돌아가는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투자한다, 실력 있게, 기술 있게, 기술자로서 투기를 한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다 병신짓이죠. 갬블입니다, 갬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는 오늘 다루게 될 이 주제에 대해서 하등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가장 가까웠던 금융 위기 시리즈들이 너무 많지만, 피그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가깝게는 그렇게 있을 것이고, 더 가깝게는 여기 나열했던 이런 2018, 2019, 2020, 2021.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07, 2008, 2009. 이전에 IT 버블,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하게 또 카드 대란 같은 것도 있었고, 좌우지간 2007, 2008, 2009년 이 3년에 걸쳐서 여기서 토핑이 나왔죠. 탑이 나왔고, 여기서 바텀이 나왔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 사태를 훗날 우리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 원인을 우리는 영화, 책,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3개년에 걸친 금융위기, 3년에 걸친 금융위기, 여기에 3대 악마의 산물들이 있죠. 이 3년 동안 주식시장을 개박살낸 3대 악마의 산물들, MBS, CDO, CDS, 그죠? 그리고 악마의 산물 세 가지가 있다면 그걸 만든 악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흉, 그 원흉이 되는 악마, 원흉 기업, 응?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 바로 신용을 평가하는 사기업이죠. 공기업도 아니고. 이 새끼들이 지까지 것들이 뭐라고, 대한민국 너희는 니네 국가는 A 등급이다. 영국 너는 A 등급이다. 프랑스 너는 B 플러스 등급이다 하고 일개 사기업 따위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악마이냐? 서브프라임 사태를 터뜨리게 만들었던 상품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이 CDO인데, CDO 같은 쓰레기 잔존물들을 투자하게끔 만들었다. 누가? 이 악마들이. 왜? 이 새끼들이 진실을 말해버리고 이거 쓰레기야 라고 해버리면 아무도 메이저에 있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시티은행 혹은 제일 띠꺼운 새끼 누구지? AIG 이런 새끼들이 이 새끼들을 거래처로 어이씨 너 싫어, 너 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안 해? S&P가 만약에 저기 이 CEO는요 이 프라임 등급에 있는 새끼들이 아니고 서브 프라임 등급에 있는 새끼들 것까지 다 채권들을 짬뽕 시켜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든 거니까 이상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수익률이 좀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무디스를 갔어. 그때 얘네들은 나봉 졸라 좋은 거야. 사. 그래? 역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어. 그래 가자 해가지고 베어스턴스랑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에 이르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Too Big to Fail에도 나오고 또 뭐니 그거 빅쇼트란 영화에 나오고 다 나오는 내용이죠. 자, 서프라임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끝내고요. 이거는 제가 2018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이런 겁니다. 서브프라임에 대한 어떤 구조, 시스템적인 문제, 뭐 결국에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나오는 티모시 가이스트너의 행적, 뭐 벤 버냉키의 그 어떤 양적 완화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의 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면 공부할 시기를 놓친 거기 때문에 평생 부자가 되기는 글렀습니다. 그냥 영원히 돈을 따든 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계속 돈을 넣었다 뺐다를 한 10년, 20년, 30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카지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그냥 그렇게 영화 매트릭스의 건전지처럼 살다가 뒤지겠죠. 어느 날 차에 치여서 죽던지 뭐 병에 걸려 죽던지 한 거대한 부를 손에 한번 쥐어보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거 사보지도 못하고 뒤지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때고, 자 10년 전, 12년 전 이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리고 3명의 악마가 있었고, 3 기업, 3대 악대 기업이 있었고, 그 놈들이 이 모든 이 서브프라임을 일으켰던 3가지 아주 악독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파생 상품이 있었습니다.
자, 2021년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이 주제, 큰 대주제를 놓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 2021년 현재 오늘날에 바로 이 악마의 3대 산물은 뭘까요? 오늘날의 3대 악마는 누구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뭐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던, 혹은 1, 2주 아니 지난 8월에 이슈가 되었던 테이퍼링과 금리, 인터레스트라고 하자. 아이씨, 뭐가 중요해. 자, 결론, 어차피 돈 없는 새끼들은 내 강의 들을 수도 없을 테니까 언젠가 한 몇 년 뒤에쯤 하면서 이 방송을 볼 수가 없겠죠. 저는 그 사이에 공짜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쥐어주고 다 지워버릴 거니까. 왜? 소수 승자의 법칙이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새끼들이 있을 테니까 그 새끼들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결론,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국가로 따지면, 아니 혹은 과거에, 그러니까 자, 시대 구문을 서브프라임이 있기 전 프리,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터진 이후 포스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연준이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있잖아요. 인피니티. 그러니까 MMT, 인피니티 QE, 끝없는 영원한 IQE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MMT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그나마 알아듣는 사람이 그나마 있을 테니까. 용어가 더럽게 어렵죠. 네, 지금부터 저는 병신 족밥들을 위한 강의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프리 MMT 시대, 그리고 포스트 MMT 시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MMT가 작동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바로 지금 이 포스트 MMT, 지금입니다.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현대 통화 이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MMT가 창궐하기 전, 즉 지금처럼 연준 제롬 파웰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고 재정 적자가 한국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역 적자가, 재정 적자는 한국 돈으로 경단위, 해 단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 불가. 미국의 무역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분명하게 우리 2조 달러 오버, 2조 달러가 오버했고, 재정 적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타프, 자프, 하여튼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부양책을 미친듯이 찍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카운팅 불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제 지표가 의미가 있고 실업률이 의미가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경제학을 다 망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아셨을 텐데 그 믿음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이 확실해야 확신을 갖고 돈을 밀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결론. 테이퍼링을 하는 것 자체가 과거 프리 MMT 시절의 금리 인상 커트가 아니고 금리 인상과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론만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응? 돈 없는 그지들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옛말입니다. 테이퍼링을 실제로 해. 테이퍼링을 실제로 함이라는 게 금리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테이퍼링은커녕 연준의 에셋 자산 매입 규모가 커지지 이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같은 효과예요. 즉 1월 달에 한 100조 그리고 2월 달에 150조 매입 3월 달에 200조 4월 달에 뭐 600조 갑자기 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요.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파라볼릭을 그리면서 이렇게 X, Y 좌표가 있으면 매입 속도가 이렇게 파라볼릭을 그려야 된다고. 그런데 제롬 파웰 나름대로의 셈법은 이제 와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꾸고요. 그나마 연착륙을 위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자 자산 매입 규모를 지난번과 똑같은 금액 규모로 가져갈게 라고 2021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가는 오를 수가 없어야 맞죠. 그죠? 근데 이 국자는 사상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완벽한 버블인 겁니다. 이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세인, 광기, 매니악스 이런 걸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즉 학술적이나 과학적이나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2017년 말 2018년 1월 달에 봤던 비트코인이 뭐 막말로 그때 얼마나 미쳤었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데에다가 팔면 돈이 남았어요. 정말
누구나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미친 거죠, 한마디로. 즉 완전히 미친 광기 상태. 지금 현재는 정말 시한폭탄이 뭐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인 겁니다. 즉 제롬 파웰은 나름대로 수를 쓴 거예요. 응? 전 세계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국가라고 한다는 그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배자의 입장에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 그나마 선택할 수 있었던 키가 자산 매입 규모를 지난년과 똑같이 가져간다. 즉 올라가다가 이렇게 갔어. 근데 주가는 올라. 이 괴리에서 트레이딩의 승부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차피 방아 새끼고 근거가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 트럼프 시절, 마찬가지 트럼프 시절, 자, 토탈 오늘날의 3대 악마의 상물과 오늘날의 3대 악마, 이 총 6가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무역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이때는 금리도 올렸죠. 실제로 무역 전쟁도 아니고 뭐 저기 코로나로 인한 그런 그레이트 락다운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RRP. 환매 조건도 채권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설명을 저는 2019년 박승세와 투기꾼을 할 때 겁나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그냥 RP면 모르겠는데 그냥 RP면 모르겠는데 리버스 RP, 그냥 RP가 아니고요. RRP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3대 악마의 산물 중 하나, 힌트는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이 바로 RRP, 리버스 레포를 가장 먼저 설명을 해야 아까 테이퍼링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RRP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냐. 자, 아까 전에 2008 서브프라임 시절에 MBS, CDO, 그 중에서도 CDO 파생 상품이죠. 그죠?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RP라는 건요, 여러분들 검색해서 네이버나 무슨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검색을 해서 알려고 하다 보면은 왜 혼란스럽고 왜 골치 아픈지 이해가 조금 갑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알 수 있는 단어를 가급적 거의 쓰지 않고 비유, 제가 원래 설명 잘하잖아요. 잘 가르치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RP
레포. 이게 그냥 사기업체, 국채 이딴 거랑 뭐가 다른 거지? 응? 얘가 왜 등장했는지부터 알면 간단합니다. 기업체 보통 3년, 5년, 뭐 7년짜리 있어요. 국채 3년, 5년, 7년, 10년, 뭐 20년, 25년도 있고 뭐 한 30년 있다고 칩시다. 뭐 50년짜리도 있다 치고. 자,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돈이 없어요. 돈을 꾸려고 해서 채권을 찍었어. 응?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이자가 일드는 항상 기업체가 더 크죠. 국채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고 기업체는 그 기업이 보증을 하는 거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이화전기, 그게 코스피구나. 뭐 그런 것들이 기업체를 찍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정말 믿을만한 회사니까 부도 안 날 것 같으니까 사야지 하고 삽니까? 쉽지 않죠.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국채 3년짜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손해 볼 일 없으니까 손해 볼 일 절대 없을 것 같아. 응? 통한채, 뭐 트리플 A 뭐 이런 것들은 살만해. 응? 그죠? 대신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년, 5년, 7년, 3년, 5년, 7년, 10년, 30년 정도 돈이 묶인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리고 거래 단위는 100억, 뭐 3천억 이 정도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즉 일반 개미들이 혹은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단위의 돈이 아니죠. 아무리 금융 시스템에서 전산화돼 있다 하더라도 한 기업에서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돈이 뭐 100억 이체가 되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전산망에 올라가가지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받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정부 보조금, 정부로부터 기업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자신의 사내 유보금을 한 200조를 쌓아놨어. 그 중에서 한 50조 정도를 국채에 투자해야지라고 결정을 했어. 그럼 그 50조가 한꺼번에 입금이 되는 그런 과정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튀어나온 거예요. 응? MBS가 너무 무겁고 단위가 크니까 야 이거 골드만삭스급 뭐 아니면은 그냥 거의 대규모 사모펀드급 아니면은 거래하기 힘들잖아. 개미들이 MBS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MBS 채권이라는 것을 개미들한테 설명하기 힘들고, 왜냐면 대부분의 개미들은 계속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마진 거래로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병신 노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비롯한 모든 금융 전문가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MBS 같이 수익률이 그닥 짭짤하지 않은 것보다 더 괴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걸 지들끼리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는 겁니다. 응? 어차피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짭짤하지 않아. 그래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응? CDO는 다 알고 있다고 지금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얘가 MBS로 짭짤하지 않으니까 더 짭짤하고 더 회전율이 빠르게끔 돈을 벌고 싶어서 나온 게 CDO예요. RP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응? RP는 한 달, 뭐, 2달, 그러니까 60일, 90일,
이렇게 아주 단타 짧은 순간에 100억 단위가 아닌 뭐 5억 정말 유동성이 급한 기업 5억 정말 10억 부족해 지금 많이 50억 혹은 뭐 한 6천만 원 이 정도 단위에서 딱 한 달만 씁시다, 두 달만 씁시다, 뭐 세 달만 씁시다. 즉 합법적인 사채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건달들이 막 깡패에서 그 뭐지 뭐 창녀들이나 어떤 뭐 사업에 실패한 사장님들을 막 겁박하면서 그 외에 달콤한 인생 그 비열한 거리 영화 비열한 거리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조인성이가 그 막 돈 뜯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비스티 보이즈에서 하정우가 주연이죠. 하정우가 사채 썼다가 이제 거기 마동석한테 그 작살나게 터지고 바로 그런 것에 합법판이 바로 RP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 RP라는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그런 깡패들한테서 나왔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더 대박이야. 여기서 우리 마이클 버리가 만든 게 뭡니까? CDS죠. 얘를 대상으로 한 옵션, 그것도 풋옵션. 이 바로 CDS잖아요. 그죠? RP를 대상으로 마치 CDOS, CDS가 튀어나왔듯이 RP에서 뒤 앞에다가 리버스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RP 즉 RP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RP가 뭐 하는 거였어요? 우리 기업이 지금 지금 거래처에서 저 받았는데 이 어음을 지금 할인하면은 우리가 한 7%에서 한 11% 정도 찍긴다. 근데 이게 되게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래서 3개월만 좀 버틸 수가 없을까? 유동성 좀 공급해 줄 수 없을까? 그때면 우리가 그 어음이 이제 어음이 제 시간이 돼서 풀리는데 그런 경우에 기업들이 이제 RP를 발행을 하죠. 근데 리버스는 뭐야? 리버스 뭐냐면 이 개웃긴 건데 이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거. 거의 CDO와 CDS를 더 넘어서는 더 미치광인데 원래는 매수자가 있고 이게 정부일 수도 있고 중앙은행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사모펀드 기업, 금융 투자은행, 헤지펀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응? 그리고 RP 발행 주체 이건 어떤 뭐 기업이겠죠. 기업 돈이 필요해. 그래서 얘한테 이자 지금 기준금리가 0.25% 미국 기준으로요. 25%니까 우리는 대충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콜금리로 넘어가는 얘기인데 대충 0.5 줄게. 제발 사주세요. 90일짜리 한 60일짜리
이런 걸 막 발행을 해. 단기채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짧은 막 51일 막 되도 않는 이상한 숫자 막 그런 걸로, 그리고 정확하게 고정금리로 따박따박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RP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체들 그리고 국채들, T본드, 뭐 T노트 이런 것들은요.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금액이 너무 크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얘네 가격 자체가 변해버리잖아. 그죠? 국채 아니 그냥 채권 몽땅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수익률 일들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T노트 금리가 무슨 뭐 1.8%까지 올랐다, 응? 라는 뉴스가 뜨면 이 T노트를 쥐고 있는 사람, 처음에 이 T노트를 막 6천억 정도 베팅을 해서 샀던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T노트의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6천억이 한 T노트 10년채가 1.8% 정도라면 뭐 대충 한 6천억 베팅을 해놨으면 막 그게 한 5,500억 이상 토를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 즉 대신에 T노트는 10년 만기를 그냥 채워버리면 그냥 버티고 있으면 어쨌든 미국에서 그대로 원금을 보장을 해주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걸 들고 있는 사람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RP는 그게 아니야. RP는 처음부터 야, 딱 50억만 합시다. 그럼 50억이면 그 50억을 매수한 자는 50억을 내수했고 그 50억이 55억이 되거나 40억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금리가 픽스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픽스드 인컴으로, 아니 진정한 어떻게 보면 픽스드 인컴이죠. 그 T노트나 본드나 그 T빌스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5년 3년 기다려야 되고 얘는 10년 기다려야 되고 T본드는 30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 30년이나 기다려야지 픽스드 인컴이라는 게 가능한데, 아니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괴상한 걸 만들어 놨더니 이게 90일 만에 픽스드 인컴 확실하게 0. 이 정도의 이자, 쥐코딱지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가 있네. 그 된 거야.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했지만 2020년,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채에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단기채에 몰린다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 투기 진정한 탐욕의 끝판왕들인 이 매수자들이 역으로 이제 이 기업들은 사실 돈도 필요가 없는데, 야 니네 사치 좀 찍어라. 응? 아 저희가 왜요? 저희가 왜 찍어야 되는데요? 아니 니네가 있잖아 한 기준금리가 0.25니까 니네 그 전에 0.55였지 그냥 0.3% 이것만 해서 발행을 해줘. 우리가 살게. 어때? 괜찮지?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아니 저희가 왜요? 저희가 황당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돈이 필요한 기업들도 많지만 황당하게 돈이 지금 넉넉하게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빚을 더 내라고 매수자들이 권하는 거야. 이게 누구였어요? 이게 페드였습니다. 응? 제일 대표적인 새끼가 드러나 있는 자산을 매입하겠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 이거 막 중요하게 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페드가 왜 자산을 자꾸 매입을 하지? 이런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는 거야. 단순히 경기가 나쁘니까 주가를 띄워 올리려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논리를 막 만들어내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RP라는 거를 중앙은행에서 얘네가 발행을 하면 사줬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중앙은행에서 아니야 니네 돈 줄 테니까 좀 가져가. 어? 이러는 거야. 졸라 웃기지. 그래서 이 RRP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로 이 페드 연방준비제도가 그냥 야 내가 매수해 줄게. 대놓고 돈 풀게. 돈 줄게.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가. 그러면 개나 소나 RP를 발행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 RRP를 발행한 주체들이 바로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기타 사모, 펀드, 투자은행, 즉 얘네들이 재대출 나갈 수 있는 봐봐.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그렇게 국민은행, 이렇게 세봐.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이렇게 있어. 신한은행 이따 치자고. 얘네들이 먼저 돈 줄게. 니네 RP 발행해. 거꾸로 역으로 제한을 해오는 거야. 뭐야? 우리 그냥 기준금리가 0.25니까요. 0.26만 주면 좀 명분이 맞겠습니까? 그래, 오케이. 자산 매입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자산 매입할 거야. 0.26에 얘네들이 캐시를 땡기는 거지. 오케이? 그럼 캐시가 땡겼어. 그러면 예치금이 이빠에 올라가죠. 그러면 얘네들이 국민은행, 하나은행,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뭐 JP모건, 기타 등등 대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어때요? 올라가죠. 그래서 JP모건 하나만 예를 듭시다. 이놈이 페드로부터 제안을 받았어. 그래서 캐시가 꽂혔어. RRP로서 엄청나게 저금리로. 그죠? 그죠? 아니 원래 이쪽에서 우리 이자를 더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사채 좀 사주세요가 아니라 이 새끼 보고 어떠한 내막이 있었느냐, 흑막이 있었느냐 그런 것까지 다 다룰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말도 안 되는 금리를 책정해서 그것도 픽스된 걸로, 그죠? 픽스드로 얘 페드한테 자산을 매입하게 한 뒤 JP모건이 생긴 건 바로 실제 현금이죠. 그러면 규모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가산금리를 붙여서 이게 스프레드 맞죠? 스프레드 기업 한테 갈까요? 아니면은 힘들어서 정말 파산 직전인 사람들한테 갈까요? 얘한테 갈까요?
당연히 얘네한테는 금리를 7%, 10%씩 쳐받고 돈을 내주고, 애플, 테슬라 이런 새끼들한테는 사실 사내 유보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 사실은. 응?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이 RRP의 매수 주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RRP로 형성된 현금을 기반으로 M1이 기하급수를 빵 찍으면서 올라갔죠. 근데 이 현금을 기반으로 신용대출이 나갔을 때는 가산금리가 붙으니까 M2가 마찬가지로 확 올라가죠. 그때 얘가 사채, 기업체를 찍었어. 그때 사주세요 했을 때 얘네가 살 수도 있고, 혹은 얘네가 테슬라에게 가산금리를 붙여서 그냥 일반 대출이 나갈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RRP가 기준금 뭘 망친 거냐면, 이딴 식으로 돈 벌 수 있게끔 이걸 이지랄을 계속 반복한 거야. 마치 뭐처럼? CDO 반복했던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이제 개소름 아닙니까 이거? 진짜 개 씹소름이어야 되는데? 픽스드 인컴, RRP 이 맞고 나오지 않아? 자, 정말 경기가 힘들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기 위한 방책으로 개발된 소위 깡패들이 돈 꿔주는 사채가 바로 RP였는데, 이것이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RRP라는 괴물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무한 반복을 한 게 바로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짜고 RP를 마구마구 찍어냈을 때 그 돈이 과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갔을까? 아니죠. 그래서 2019년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2020년 2월과 3월에 쑥 빠지고 우와 하고 오르는 2021년 현재 우리는 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건 바로 (2019년) 이제야 이렇게 1시간 내내 떠들어서 고작 2019년에 있었던 일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2018년도 설명할 게 많겠죠. 그리고 2020년은 더 많겠죠. 그리고 올해 현재 2021년 9월인데 2021년은 더 많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9년 바로 영레포, 리버스 레포,
역환매 조건부 채권의 사태, 바로 그것이 예고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경제학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2020년 3월 달에 대공황이 터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